안녕하십니까. 네. 임대차 할 차례죠. 아, 교환하는구나. 교환 간단히 보고,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는 좀 교재를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인 뼈대만 봐도 되고요. 특히 집합건물법은 안 봐도 됩니다. 찍으면 되니까. 민사특별법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집합건물법은 내가 늘 그래 왔어요. 시험에 임박해서 지문을 딱 한 몇 개만 뽑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맞추는 애가 있고 잘 못 맞추는 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잘 맞추는 애예요. 분위기상으로. 그거만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본격적으로 공부하려면 집합건물법은 굉장히 힘듭니다. 양도 많고요. 다른 민사특별법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집합건물법 하나가 조문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집합건물법을 할 필요가 없고, 가등기 담보등의 번호물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저당권의 특별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개념만 좀 볼 거고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아예 손을 못 댑니다. 문제가 나오면.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3가지 법은 기본적인 개념과 뼈대만 잡았다가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잘 나오는 것들만 찝어가지고 정리를 싹 하고 싹 들어가면 돼. 그래가지고 3개 중에 하나만 딱 맞으면 돼. 그냥 4번 쫙 찍으면 하나는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막판 민사특별법 할 때 다 넋을 잃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제가 경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각설하고 585페이지 교환을 봅니다. 계약강론에 계약이 3개가 있다 그랬어요. 매매가 있었고, 지난주에 봤어요. 매매선 다 필요 없고 계약금 딱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효력 관련된 조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관련된 조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거 정리하시고, 담보 책임은 제끼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딱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을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린다 그랬어요. 그거만 보시면 되고, 환매 정리했어요. 그렇죠?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환계약이 나오는데, 교환계약은 단독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교환계약은 매매하고 섞어서 나오거나 또는 임대차하고 섞어서 나오거나, 그래서 매매 및 교환 및 임대차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에 지문이 한 2개 정도 끼워들거나, 아니면 교환계약으로 시작은 되지만 그 문제가 교환계약이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교환계약이라는 게 뭘까? 양 당사자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약속이에요.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을은 갑에게 B 토지를 넘겨주기로, 이런 식으로 재산권의 상호 이전을 약정하는 것을 교환계약이라 합니다.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유상이고요. 둘 다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고요. 약속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이고요.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고, 즉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유상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유상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매매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교환이라 합니다. 교환에서는 2가지 정도 조심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차액 있을 수 있죠. A 토지는 10억, B 토지는 7억. 그럼 차익이 3억이 나와요. 이 3억 차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3억짜리 토지를 합쳐서.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금전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때 요 금전을 보충금이라 하고요.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보충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이건 뭐 그냥 상식 차원에서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10장으로, 이 교환계약일까요, 아닐까요? 교환계약이다, 아니다? 교환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왜? 교환은 분명히 재산권 이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10,000원짜리 넘겨주는 건 재산권을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특수한 동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의 값어치,
화체되어 있는 특수한 동산,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것은 교환계약이 아니고 환전, 환금 이렇게 부릅니다. 교환계약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교환은. 끝. 임대차. 이게 중요합니다. 매매 2문제, 임대차 3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자, 임대차 뜻이 뭔지 봅니다. 물건 빌려 쓰는 거 그러지 마시고 양당사자가 있고 서로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임대차는 한쪽이 물건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상대방은 차임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어느 일방은 물건의 사용 수익을 약속하고 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입니다. 물건의 사용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이 임대인이고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유상이고요. 쌍무고요. 낙성이고요. 분류식 계약입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임대인이 사용 수익을 약속하는 이 물건은 첫째 부동산 동산 불문합니다. 다만 농경지는 빠집니다. 이유는 농경지는요 농지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 농지법에서 별도로 임대차나 위탁 경영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에서 농경지는 빠집니다. 두 번째로 비소비물입니다. 쓰면 없어지는 물건은 안 돼요. 쓰면 사라지고 나중에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돌려주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이 비소비물, 쓰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이 임대차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물건은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임대인 소유여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임대인이 사용수익을 약속하는 물건에 관해서 3가지 특징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차임 반드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사용대차라는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에는.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따라서 차임 지급이 임대차 요소인데요. 이거 금전 아니어도 됩니다. 2가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물건 관리에서는 3가지 기억하시고 차임 관리에서는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임대차의 뜻이면서 특징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임대차의 뜻 다 아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를 했다. 주거용 건물을 임대를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채권. 그리고 채권은 특징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채무자에게만. 결국은 임차권을 임대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갑이 만약에 이 주택을 양도를 하여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병이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해서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면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권법 설명할 때 물권법 총론에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요 임대차 중에서 부동산 임대차만은 즉 부동산 임차권만은 그 힘을 좀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컨대 대항력 따위를 부여함으로써 즉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대항력 따위를 좀 부여함으로써 그 힘을 좀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임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서 그 이후에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그럼 민법에는 없냐? 민법에도 있어요. 2개가. 621조 등기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621조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를 청구했고 임대인이 서락을 해서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런데 동의 잘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요 621조는 청구권이고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잘 안 해주니까 사실은 있으나
만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621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데 있으나 그 실질적 의미는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불과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등기법에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622조예요. 강제적인 대항력이 있어요. 이 622조는 다른 임대차에서는 안 됩니다. 토지 임대차에서만 되고요. 그것도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됩니다. 이렇게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보통 우리는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상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자신 땅에 지상권 설정을 잘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방법은 임대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을이 갑소유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럼 을은 토지 임차권을 취득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건물을 지어서 설령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땅을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땅을 돌려달라 그러면 을은 꼼짝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을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621조 등기청권이 있어서 근데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갑이 등기를 안 해주면 대항력을 가질 길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안 되겠다. 622조에서 너 임차권 등기 안 해도 된다. 건물을 소유권 등기해라. 이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그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622조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물을 등기한 때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적인 대항력이에요. 네? 중요하겠죠? 중요해요. 조문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일을 하실 때도 이런 땅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소유 땅만 거래하는 걸 중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갑소유가 아니라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있는 땅을 거래하는 경우가 생겨요. 나중에 특히 병택 같은 데는 토지 거래 왕성하죠? 아닌가? 그럴 때 그 토지 왜 건물인데 이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임차인 등의 소유일 때 그 대항력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건물이 등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돼 있다면 언제부터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중개하실 때 그걸 꼭 고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르면 설명 못 해주죠? 못해. 또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 잘못 설명하겠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이 공인중개사면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토지 거래할 때 상담 많이 받아요. 한결같이 대답해 주시는데 이해를 못 하세요, 중개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누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의 성립. 계약을 통해 성립하겠죠.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데 이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존속기간과 갱신이 문제가 또 생겨요. 원래 존속기간과 갱신은 용익물권에서 있었죠. 타인 부동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식할 수 있는가,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임차권도 용익물권하고 비슷해요. 어쨌든 왜? 이 임차권도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용익적 채권이라고 불러요. 용익적 채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용익물건과 마찬가지로 존속기한 및 갱신의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 존속기한은 우리 민법상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자, 임대차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기간 알아서 정하면 돼요. 중요한 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기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누가 20년이래? 어디서 들은 얘기야? 또 그거는 그 폐지된 게 언젠데? 기간을 그건 어이 없었죠. 기간 약정이 났을 때 20년 이런 거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기간이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동산의 경우 5일. 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 요거를 해지 기간이라고 불러요. 해지 기간. 자, 이때 이렇게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해서 그 해지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것을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라 하고요. 3개가 더 있습니다. 636조.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긴 정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특약을 했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이거 기간 정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나가 있고요. 637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파산을 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파산한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의 남아있는 재산으로 빚잔치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법원에 의해서 선임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파산관제인이라고 불러요. 그 임차인의 파산관제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가 됩니다. 또 하나가 법정갱신된 경우에요. 불행하게도 4개 외워야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해지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거예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가 되는 게 있고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 즉시 해지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해지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거 4개. 얼마나 시험 문제 내기 좋아. 에? 지문이 5개인데 다음에 해지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다다다다 에다가 하나 딱 끼워 넣어. 그럼 그거 골라야 돼. 예? 대답만 넙죽넙죽 하지 마시고 진짜 외우란 말이지. 보면 대답을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답 무지하게 잘해. 다른 학원보다 더 잘해. 근데 공부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다니는 학원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부동산이 제일 좋아, 경기가.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일정한 해지 기간에 해지가 되는 4가지 해지 통고한 해지 4가지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갱신이 나옵니다. 갱신은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약정갱신이 있었고요. 묵시적 갱신인 법정갱신이 있었고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소환이 있었죠. 3가지가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는 이 3개가 다 있어요. 약정갱신은 합의로 갱신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정갱신 있습니다. 639조. 자, 법정갱신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예컨대 제주도 가서 렌터카를 빌립니다. 임대차라 그랬죠? 차임을 주고 남의 자동차를 빌려 쓴다 그랬어요. 기간을 48시간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48시간이 딱 되었다면, 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반납해야죠?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녀요. 그럼 당연히 임대인은 전화 와가지고 빨리 자동차 반납하라고 해야죠?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즉,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첫째,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것. 그 다음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것.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을 것. 이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법정갱신됩니다. 그리고 법정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아요. 전임대차와 똑같은데 뭐 차임이고 다 똑같은데 635조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담보를 왜 제공할까요? 임대차를 하면서 왜 담보를 제공할까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임대인이 걱정하는 게 딱 2개예요. 뭐 걱정할까요?
예? 뭘 걱정한다고요? 세수? 이거 차임 제때 줄까? 이 제일 걱정하겠죠, 임대인은. 또 하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시키지는 않을까. 두 가지가 임대인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시켰다.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달라 그러면 임차인은 못 주거나 안 주거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충당할 목적으로 미리 담보를 받아두게 됩니다. 그 담보로 받아두는 것 중에서 돈! 이게 보증금이에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담보를 임차인이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임차인이 줄 수도 있고 제3자가 줄 수도 있고 제3자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아예 보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제공하는 경우와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3자가 제공한 것은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임차인이 제공한 건 소멸한다.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제3자가 물건 따위를 담보로 제공해놨다면 그건 돌려줘야 되고요. 제3자가 보증인이 되었다면 보증계약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데 다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보증금인 경우 이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법정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이런 것들을 법정갱신 효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세 번째로 갱신의 간접적 강제, 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우리 민법 지상권 283조에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고 지상권자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거절을 하더라.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에 나왔어요. 요 283조를 임대차 643조에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요. 다만 지상권하고 비슷한 임대차에만 적용해야 되죠. 동산 임대차나 건물 임대차 이런 데 적용하면 안 되죠. 결국 토지 임대차에만. 지상권에 있는 규정을 갖다 쓰기 때문에 지상권과 유사한 임대차에만 적용해야 되니까 결국 토지 임대차밖에 남은 게 없어요. 토지 임대차 중에서도 지상권하고 유사한 거, 견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네 가지. 남의 땅에서 견관, 건물 소유 목적, 식목, 나무 심는 거, 체험, 소금 채취하는 거, 목축, 소말량, 돼지 기르는 거, 요 네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그 다음은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기간이 만료됐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도 토지 임대차에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갱신 방법을 통해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의 존속기 및 갱신 관련된 조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 권리무, 임차인 권리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의 효력에서도 매도인 권리무, 매수인 권리무가 매매 계약의 효력이듯이 임대차 계약의 효력도 임대인 권리무, 임차인 권리무가 효력인데 먼저 임대인 권리 차임 청구권 이 기본이겠죠? 차임 청구권이 있고요. 차임 증액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요. 이렇게 차임과 관련된 몇 가지 권리들이 추가해서 나와요. 차임 청구권을 기본으로 하여 그 차임 청구권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거나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 법정질권, 법정저당권이 되는 이렇게 법정담보물권을 갖는 그런 권리도 임대인에게인데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해. 자, 임대인 의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예요. 그렇죠? 따라서 물건을 인도해야 돼. 그리고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 임차인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없어요. 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스스로 물권적 조건 행사를 못하니까 임대인이 자신이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물권에 기초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방해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관련해서 인도 의무 및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물론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수선 의무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야. 뭐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요? 필요비, 수선비 같은 것들. 자,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째가 모든 하자를 다 수선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하자라고요. 수선에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 하자로 해서 임차인의 사용식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 형광등 하나 나간 거, 이런 거 정도는 수선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사소한 하자는. 두 번째로 요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할 수 있어요. 유효합니다.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는 건 누가 수선한다? 임차인이 수선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선 의무 면제 특약 이퀄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 의무 규정입니다. 당사자들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라고 기본적 설비를 교체하는 거, 이런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임차인 비용으로 수선하기로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고 교체를 해야 된대. 이거 임대인이 해줘야 되죠. 따라서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엘리베이터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 목적물이 고장이 났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고장난 경우 일반 사람들은 임대인은 안 고쳐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임차인 귀책 사유로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인 비용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심지어 임차인이 전화가 왔어. 임대인한테 변기를 부셔버렸다. 부부싸움 한다고 화가 나서 와서 바꿔달라. 임대인은 자기 비용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임대인 뚜껑 열린다 그랬죠? 아니라 그랬어.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 그랬어. 뭐에서 까면 된다고요?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 그랬어요. 차라리 아싸를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변기 부셔버렸다 그러면 아싸 그러고 이태리 수입한 걸로 다 바꿔 보증금에서 쫙 까면 되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증금이기 때문에 임차인 귀책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단 임대인은 임대인 비용으로 수선할 의무가 있다.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리고 그걸 충당해서 뭘 받아준다? 보증금.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번째로 임대인이 수선을 할 때 임차인이 괜찮다고 거절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는 걸 보존행위라 하는데 이 임대인이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을 못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수리비가 덜 들어요. 그대로 뒀다가 하자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호비로 막을 거 가르로 막는 사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고칠 수 있어. 즉 임차인은 수인 의무가 있어.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고치고 보존행위하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줍니다. 나아가 수선을 요할 때 목적물에 고장이 났을 때 그 사실을 임차인이 먼저 알겠죠. 쓰던 사람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통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 수선을 요할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선 의무가 하는데 몇 가지 내용들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되고요. 이런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외에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또는 도난을 방지해 줄 이런 의무까지 있을까? 이런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예요. 임대인은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임차인의 물건이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방지를 해줄 의무 따위는 없는데 특수 임대차가 있어요. 여관 숙박계야 특수 임대차입니다. 일시적 임대차라고. 불나면 여관 주인 혼자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피시켜야 되고 완강기 설치해야 되고 소화기 비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관 숙박계 같은 특수 임대차는 안전배려 의무 있고요. 병실 입원계야 어떤 특수 임대차입니다. 이때 입원한 환자의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사물함에 열쇠를 달아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도난방지구가 예외적으로 있게 됩니다. 원칙은 없는데 특수한 임차는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임대인의 의무를 좀 확인하시면 돼요. 임대는 요 의무가 중요합니다. 임차인 권리 의무. 먼저 임차인의 의무 간단히 생각하세요. 좀 전에 차임지급 의무가 있다 그랬죠. 차임지급 의무가 있어요. 첫째,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일방적으로 차임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가 멸실이 되었을 때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만큼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거는 차임 감액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물론 남아있는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2기는 연속이기, 합산, 통산이기를 분문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에게 법정 담보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649조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변제기를 경고한 최후 2년 차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변제기를 지난 최후 2년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그 땅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하게 되면 이 압류한 것을 저당권으로 보는 법정 저당권이 존재합니다. 차임과 관련해서는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지 의무가 있고 수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하자가 있을 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임대인 보존행위에 대해서 거절 못하는 수인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적물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보관해야 돼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 목적물 반환해야 되죠. 그냥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 반환 의무 이런 게 있게 됩니다. 자임지급 의무, 수인 의무, 통지 의무, 선량 관리자의 주임으로 보관해야 될 의무, 원상회복 의무, 반환 의무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고 권리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간단히 성질 말씀드렸어요. 채권이고요. 대항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비용상 환청구권 하고요. 부속물 매수 청권 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권 하고요. 간단히 봅니다. 비용상 환청권,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돌려달라는 거예요. 두 개가 있겠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둘 다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수선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을 말합니다. 자동차 렌트했는데 타이어가 퍼졌어. 떼웠어. 이런 게 필요비예요. 빌린 자동차에다 썬루프를 내가 내 돈으로 샀어. 차값을 올렸어. 이런 게 유익비예요.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청구할 수 있는데 요 놈은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얼마 임대차가 일단 끝나야 돼요. 끝났는데 가액 증가가 남아있어. 요럴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히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그때부터 6월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자체에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결련성이 인정이 돼요. 유치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의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특약. 이때요 비용상 환청 포기 특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임대차에. 비용상 환청권을 포기하면 모두 포기한 거다.
유치권도 포기한 거죠. 좀 전에 비용상환처권에 기초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걸 포기했으니까 뭐도 포기한 거? 유치권도 포기한 거. 두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 우리 유치권에서 봤어요. 뭐가 있었지? 네? 원상복구 특약. 까먹으셨죠? 지난 복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잔소리 안 할 거예요. 3월 달부터는. 3월 달부터는 부드럽게만 하려고 그래요. 잔소리 하지 말고. 너무 잔소리 심하다고. 이게 습관이 됐고 집에 가서도 잔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집에서 잔소리를 전혀 안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강의하면서부터 잔소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와이프가 짜증을 내. 자기보다 더 많이 한다고 잔소리를.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원래 잔소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이런 사람인데. 원상회복 특약 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비용상환처권 포기 특약이라 그랬어요.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을 원상회복해고로 하는데 단순히 원상회복 특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포기한 거다?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처권 포기한 거다. 또 하나가요. 건물 임차인이 누가? 건물 임차인이 증축을 해요. 임대인 동의받아서 증축을 하고요. 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건물 임차인이 증축을 하고 증축한 부분을 기존 건물에 부합시키기로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이렇게 약정한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 나중에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그 건물에 지출한 비용을 포기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특약하고요.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거나 하는 특약 두 가지는 다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라고 머리에 콱 박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 두 놈은 간단히 비교만 일단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많은데 판례는 다 제끼고 두 개 비교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부속물 매수 조건은 우리 전세권에서도 있었어요. 지상물 매수 조건은 지상권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권에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권에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임대 차이는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는데 다만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 차이에서만 인정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 차이에서만 인정돼요. 이 적용되는 영역이 달라요. 두 번째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안 돼요. 임차인만 사라 할 수 있어. 임대인은 팔아라 못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도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지상물을 사라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팔아라 못합니다. 지상권에서는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고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예요. 종료. 반면에 지상물 청구는 기간 만료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 다르죠. 종료 속에 기간 만료가 들어있어요. 임대차가 종료하는 것은 기간 만료로만 종료하는 게 아닙니다. 해지, 하부해지, 임차권 포기 등등, 혼동 등등 임대차가 종료하는 사유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요.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행사하는 거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행사합니다. 다르죠? 공통점은 둘 다 형성권이고요.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이란 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과는 달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가 원칙. 이런 것들을 간단히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저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판례를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개 비교할 수 있어요. 특히 요거 잊지 마세요. 과거 시험 문제 중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답이 이게 답이었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 행사할 수 있다. X죠?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그 문제 정답률이 0%였습니다. 아무도 못 골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다음번 모의고사 한번 해볼까? 못 골라요.
정확하게 지금 지금은 지금 들은 지 약 10초도 안 됐으니까 구별하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부속물 매입 조건은 임대차 종료한 경우, 지상 매입 조건은 기간이 만료한 경우 꼭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 임대인은 의무 중에서 수선의무, 임차인은 권리 중에서 세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됩니다. 됐죠? 다섯 번째.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가 나와요. 자,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합니다. 이때 을이 임차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임차권을 팔아먹는 게 임차권 양도예요.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 물건을 다시 빌려주는 게 전대차예요. 결국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의 당사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은 배제한 채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양도인이 되기도 하고 얘가 전대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대차라면 전대인, 전차인, 양도하면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는 임대인은 배제한 채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팔아먹거나 목적물 자체를 다시 재임대하는 것을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로 합니다.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예요.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병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가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의받아놔요. 뭘 받아라? 동의받아놔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나 전대했다,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임대차 계약을 갑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말은 갑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단 얘가 을로부터 양수한 임차권, 을과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전차권, 이 권리를 갑에게 주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찍소리 못한다는 뜻이에요. 찍 못해. 찍 이퀄 대항이라 그랬어요. 대항을 못해요. 결국 임대인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찍 요건, 대항 요건이 되는 거예요. 대항하게 한 요건이 됩니다. 첫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양도나 전대차 계약은 유효. 두 번째로 이 동의는 미리 해도 되고요. 계약하고 나서 받아도 돼요. 사전 동의, 사후 동의를 불문합니다. 세 번째로 임대인이 동의를 한 번 했다면 그건 철회하지 못합니다.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때 동의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사전 사후 동의를 불문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한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사례 형태의 문제로 잘 나와요. 임대했는데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즉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는 경우하고 동의를 받아서 양도 전대한 경우, 적법양도, 적법전대, 무단양도, 무단전대, 적법양도, 적법전대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데 그중에 7할이 무단전대, 나머지 3할이 적법전대 문제입니다. 무단전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단전대만 봅니다. 오늘 듣기만 하세요. 이거 무단이란 건 이렇게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했습니다. 일단 이 계약은 어떻다? 유효라 그랬어요. 두 번째,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죠? 사후 동의도 된다 그랬으니까 을은 갑 동의 없이 전대차 했을 때 어떻게든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어. 근데 만약에 못 받아줬다면 그 병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해지가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병은 아직 목적물 사용 수익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럴 때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세트. 두 번째로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제. 그런데 단 이 을의 행위가 배신 행위가 아니야. 이럴 때는 해지 못합니다. 을이 무단으로 전대를 했는데 이게 갑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갑에 대해서 배신 행위란 건 이런 거예요. 갑이 봤더니 전혀 모르는 병이 쓰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갑은 배신감 느끼겠죠. 이게 배신이에요. 그런데 얘가 갑 소유 건물을 빌려가지고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있어. 갑이 와보면 부부가 사이좋게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다가 얘가 부인한테 연대를 했어. 부인한테. 즉 부부 사이에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있어서. 그런데 부부 사이에 임차권 양도나 전대 있다 하더라도 갑이 와봤더니 여전히 을병 부부끼리 가구점 운영해. 임차인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배신감 느껴 안 느껴? 안 느껴. 그럼 해지권 없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을이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있다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단 그의 무단양도나 무단전대가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그때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대표적인 판례가 부부 사이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놈. 이놈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네. 그런데 이 병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 찍소리하지 못하네. 그래서 이 병의 점유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네. 그렇죠? 불법 점유 아니에요? 맞지. 갑이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네가 불법 점유했으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내라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병의 점유는 갑에게 찍소리 못하기 때문에 불법 점유 상태예요. 갑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권리가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하고 해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를 했다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니까 갑은 나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을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을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르죠? 달라요. 손해배상.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더 이상 갑은 이렇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에게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 마지막 게 잘 나옵니다.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한, 즉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무단전차인 병을 상대로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제일 잘 나옵니다. 네? 제가 좀 복잡하다 그랬어요. 미리. 무단전대 하나만 해도 이렇게 복잡해요. 이걸로 끝이 아니야. 갑이 을과의 계약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병도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계약관계가 어정쩡한 상태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병은 그냥 쓰고 있어. 무단전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병도 갑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물건 계속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을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지도 않고 을병 사이의 계약도 해제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병이 쓰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을은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대위하여 차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임대인은 을 임차인을 대위하여 병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병한테 빨리 을에게 차임을 주어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단전대 법률관계. 됐죠? 그리고 적법전대 보면 되는데 적법전대는 또 이거만큼 복잡해요. 그거는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무단전대 법률관계만 쫙 말했어요. 넣으시면 돼요. 여섯 번째.
임대차가 매매보다 양이 많아요. 보증금,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금은 임대차에서 보면 되고 보증금만 보면 됩니다. 자, 먼저 민법상 임대차에는 보증금에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보증금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다 판례입니다. 첫째, 보증금이라는 건 임대차 계약 따위를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가 돌려받는 금전 기타 유가물, 이게 보증금이에요. 계약금하고 비스무리해. 계약금하고 비스무리해. 뜻 자체가.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꼭 보증금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 제주 가서 렌터카를 빌면서 보증금 줘보신 분? 보증금 안 줬죠? 계약서 쓰고 사용료 차임을 선불로 지급했을 뿐 보증금 따위는 줘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보증금을 주는 게 아니야. 뒤집으면 보증금을 주려면 보증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따로 해야 돼. 우리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반드시 주는 게 아니야. 계약금을 주려면 계약금 계약을 따로 하듯이 임대차에서도 보증금 계약을 따로 해야 돼. 당연히 이 보증금 계약은 계약금 계약하고 성질이 비슷해.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 다만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 문제가 요물 계약이냐? 규정이 없어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 해놨어. 근데 보증금 계약은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요물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낙성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보증금 계약은 보통 보증금을 주고받는 요물 계약으로 하는 게 보통이기는 하나 반드시 요물 계약으로 할 필요는 없다. 낙성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줄까 이거 왜 준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담보한다 그랬어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훼손시키거나 나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달라 또는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달라 그러면 임차인은 돈 없다고 배를 짠단 말이지. 그럴 때 충당을 위해서 필요해요. 미리 받아둔 게 보증금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언제까지 발생한 손해일까요? 이거 언제까지 발생하는 손해일까요? 반환시까지 발생하는 손해예요. 물건 반환시까지 발생하는 손해예요. 왜? 물건을 반환한 날 임차인이 변기를 부셨어. 물건 반환한 날까지 차임을 연체했어. 그럼 물건 반환하는 그 날까지 손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반환시 충당하는 거야. 왜? 반환할 때 손해액이 확정이 됩니다. 손해액이 언제 확정된다고요? 반환하는 날. 충당도 그럼 언제? 반환하는 날.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어요.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청구했더니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라! 청구할 수 임차인은 없다. 그러려면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까라 그래야 돼. 언제 충당한다고요? 반환시. 이것도 착각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임차인이 배째라 그러던데요. 뭐 배를 째면 돼. 임차인은 보증금이 지급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그래서 반환할 때 충당한다는 거. 그런데 임대인이 충당하는 건 된답니다. 누가 충당하는 건 된다고요? 임대인이. 우리나라 대법관님들 대부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보다 보면 판례가 임대인한테 유리한 판례가 가끔 눈에 보여요. 그런 게 있어요.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을 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인은 미리 보증금에서 까라 소리 못하지만 임대인은 미리 깔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계속 임차인한테 차임 내놓으라고 쫄 수도 있고 미리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임대인 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받아들이세요. 이거 뭐 조문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니까 너무하지 않냐? 대법원 가서 따지세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뭐냐? 반환의 의무. 예를 들어서 뭐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걸 을에게 임대를 했고 을이 보증금을 줬어요. 뭐 예컨대 1억을 줬어. 다달이 차임도 주기로 했고. 근데 중간에 목적물이 팔렸네? 자, 임대인. 목적물을 팔았어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 보증금 돌려달라 그래야 돼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어요? 병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죠. 이유는 채권이라니까.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니까. 우리 전세권은 아니었었죠.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전세권의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의무도 신소유자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갑에게만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을이 뭘 갖추고 있거나 대항력. 그럼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죠. 또 갑과 병이 합의하거나 병이 을의 1억 보증금을 인수하기로 그리고 대금에서 까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럴 때는 병이 부담을 해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따라서 이 경우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왔어요. 을한테. 보증금 1억 자기가 인수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보증금을 돌려드릴게요. 착한 새로운 소유자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어딨어. 근데 와서 병이 뭐 과일 바구니 하나 딱 설치하고 자기가 새로운 소유자인데 보증금 인수하기로 했다고 나중에 기간까지 쭉 계시다가 나갈 때 보증금 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좋죠? 아니야. 머리가 작고 검은 양복이 다리를 털어. 그리고 뒤에 사과 바구니를 들고 있는 애들이 둘인데 뭐 동생들이래. 아따 형님 머리가 앉아있어. 이 무서워 얘. 즉 이거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을은 그 목적물이 양도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갑이 부담을 해요. 이게 판례야. 이게 그대로 주택임대차로 갑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어요. 예?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럼 얘가 승계하죠. 근데 얘가 원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기존 소유자한테 나 나가겠다. 그럼 기존 소유자는 뭐라 그럴까? 보증금 병한테 받으세요 그러겠지. 그런 소리 못합니다. 갑이 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 하시면서 설명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지만 그걸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설령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으로 임대차 종료가 나오는데 종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지 2개만 구별하자. 해지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되는 해지 통고한 해지 4개 하고 나머지는 싸잡아서 무슨 해지? 즉시 해지. 그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임대차.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도 이해가 됩니다. 좀 쉬었다가 주의법, 상위법 보겠습니다.